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여러분 법회 시작할 때 여러분 음속을 다 하거든요. 음속하고 음속은 목극에 이걸 해요. 이걸 참가자 메뉴 띄워놓고 메뉴 띄워주면 여러분 얼굴을 가리면서 뭐가 떠요. 누가 마이크를 켜고 있나 누가 비디오를 켜고 있나 다 뜨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걸 띄운 상태로 시작했어요. 기초생 본문. 그러니까 이걸 띄운 상태로 시작했는데 이걸 띄운 상태가 뭔가 하면요. 어떤 화면 하나가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전 좀 큰 화면을 쓰거든요. 그 영상 켜고 있는 분들은 다 보입니다. 영상 켜고 있는 분들은 다 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2페이지인데 영상 켜고 있는 분들은 다 1페이지에 있는데 그분들 얼굴을 이게 가리고 있어요. 이 메뉴가. 여러분 마이크 켰는지 껐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초생 본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과 내 사이에 뭔가 이게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뭐가 가리고 있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요. 관념이라는 게 참 웃기죠. 다 영상인데 여러분 얼굴을 어떤 창이 여러분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창이 하나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 가리고 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기초생 본문 하기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참 웃기는 마음이죠. 힘든 건 힘들어요. 마음이 느끼는 게 사실이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힘들었어. 기초생 본문 하기가 힘들었어. 그 창을 다시 내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엄청 어려운 주제인데 갑자기 기초생 본문 하다가 생각났어요. 저번 법회에서 내가 이걸 제대로 논리를 끌고 가서 읽지 모르겠어요. 전 법회에서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굉장히 잘하시고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법이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법이 뭔지 잘 모르세요. 법. 여러분 법이 뭐예요? 붓다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그랬어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을 봐라라는 거죠. 불교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 뭔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실전한 법을 바른 견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죠. 그러면 법이 뭐죠? 법은 진공묘유한 거예요. 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약간 교과서적 말이고요. 물론 정말 법은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억지로 말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말하면 이미 틀렸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왔고 법에 대한 어떤 관념적 표현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법을 통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 언어적인 소통이 되고요. 이해 방향이 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표현이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 같은 말을 계속 해왔으니까. 같은 시각에서 계속 봐왔으니까. 근데 법은 진공묘유한 거죠. 실제 없고 없지만 묘하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수행에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법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사가 떨어지는 거 봐요. 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죠. 물질끼리 당기는구나. 물질끼리 당기는구나 라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요. 자, 물질이 당겨요. 현상을 보면서 물질이 당기는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물질에 당기는 성질이 있겠죠. 사가 떨어진 건 현상이에요. 사가 떨어지는 것은 현상이죠. 근데 뭔가 작용했으니까 현상이 될 거잖아요. 그 작용에 대한 이름이 중력이죠. 힘이에요. 그럼 뉴턴이 힘 그 자체를 이해했을까요? 예, 힘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걸요. 힘 그 자체를 추측했죠. 힘 그 자체를 사유했죠. 힘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똑같죠? 사과 떨어지는 걸 보니까 분명하죠. 손이 두 개 있어요. 이게 당기고 있어요. 물질이 당기고 있어요. 물질에게 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물질에게 당기는 성질이 있대요. 물질이 뭔데 당기죠? 이 성질이 뭐죠? 현상적으로는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현상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물질이라는 게 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이 도대체 뭐죠? 근데 또 당기는 성질이 정말 가까이 되면은 이게 붙을까요? 손바닥 2개 붙였어요. 소리도 나요. 이게 붙을까요? 이거 안 붙어요. 이게 서로 밀어내죠. 어떤 물질도 서로 붙지 않아요. 물질도 밀어낸대요. 과학적인 나의 설명은 완전히 다 구랍니다. 우리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막 말해요. 내가 대충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있다 그러죠. 인력, 전자기력, 뭐 핵력, 작은 핵력, 큰 핵력 이렇게 4가지 있대요. 물질이에요. 당기는 성질이 있대요. 근데 가까이 되면 서로 밀어서 서로 부딪히잖아요. 절대 안 붙습니다. 또 물질이 밀어내는 성질이 있대요. 이걸 이해할까요,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성질 그 자체, 중력 그 자체, 인력 그 자체 그게 보여주는 현상은 이해하겠죠. 근데 그 자체를 이해할까요? 그 성질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그 성질을 다르게 체험하거든요.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당긴다라고 이해하지 않고요. 당긴다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우리는 느낌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이 인력과 전자기력은 다른 힘일까요? 인력이 정말 인력일까요?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붙이면 이런 언어적 의미에 포함된 그 방식으로 그 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정말 인력이 당길까요? 똑같죠?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보죠? 봄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해는 어떤 이해예요? 눈에서 뭐가 나갔어. 내 밖에 있는 걸 접했어. 그것을 정보를 취했어. 내가 본다. 이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인식 아닌가요? 봄에 대한. 근데 실제는 어떻죠? 실제는 뭔가 내 눈에 왔어. 마음과 부딪혔어. 온 것도 아니죠. 사실 오는 것도 없어요. 아는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마음과 대상이 부딪혀서 생겨요. 사실은 나의 표현입니다. 무와 무가 부딪혀서 유가 생긴 거예요. 그냥 생겼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그러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게 봄이거든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죠. 그냥 마음이 대상이 인연해서 생겼어요. 대상이 마음에 인연해서 생겼어요. 이게 실제 모습이죠. 우린 이걸 좀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충 내 눈에서 뭐가 나갔어. 나가서 밖에 있는 걸 부딪혔어. 그 정보를 취했어. 본다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당긴다고 표현해요. 그게 정말 당기는 걸까요? 몰라요, 사실요. 다 관념적인 표현일 뿐이죠. 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는 실제하는 성질과 작용이라고 말해요. 실제하는 성질과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해의 바탕을 둬서 내가 만약 법을 정리해 본다면 관념을 있게 한 실제한 성질과 작용이라고 하겠어요. 관념을 있게 한 성질과 작용이라고 나는 정리하겠습니다. 관념이 먼저일까요? 법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관념이 먼저입니다. 왜? 법을 모를 때도 관념 줄 알았으니까. 법은 관념에 의거해서 정의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관념이 정의된 게 아니고요. 관념에 의해서 법이 정의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죠. 보는 걸 본다고 하니까 마음의 이름이 보는 마음이에요. 작용 이름이 보는 작용이에요. 듣는 것을 듣는다고 관념적으로 정의하니까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작용을 표현했을 때 듣는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관념에 의거해서 법이 정의된 거죠. 그러면 법이 도대체 뭔가? 관념을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엉덩이 느낌이 있어요. 엉덩이 느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 엉덩이 느낌 아는 뭐가 있었겠죠. 엉덩이 느낌 아는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엉덩이 느낌 아는 무엇, 이걸 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법은 어디 있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모양이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이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과학자들은 당기는 성질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근데 우리는 아는 성질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인지되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건데,
느껴지지 않는 건데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이걸 이해하는 길을 부탁해서 보여준 거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부탁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법이란 건요, 법이란 건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 안 느껴져요. 우리에게 안 잡혀요. 단지 관념을 보면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된다면 다관념이에요. 법은 이해하는 것이지 체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의 방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라, 자연이시다, 대상이다, 반기를 익혀줘라, 물러나라, 가벼워져라, 조사해라, 관심을 가져라, 이런 수행적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대상이라는 건 곧 관념이죠. 여기서는 관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수행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법의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관념, 그 느낌, 그 소리 이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마음에 와닿아요. 있다라고 마음이 느껴져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법을 안다고 말해요. 실제는 법을 안다고 말해요. 그게 있지만 이름 붙일 수 없고, 있지만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관념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무엇을 느낀 거죠. 이걸 우리는 법을 이해한다고 그래요. 부탁께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법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법은 욕심과 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과 화의 대상은 오직 관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념만이 욕심과 화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예뻐야 좋아하죠. 보기 싫어야 싫어하죠. 법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법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가치도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법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가? 실제는 법을 이해하면 그걸 대상으로 화와 욕심이 안 생기기 때문이죠. 법이 만들어낸 관념에 대해서 화와 욕심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법이 하는 일이 뭔가? 법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은 관념을 만들어낸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법과 관념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우리는 관념을 보면서 법을 이해해요. 관념을 보면서 법을 이해합니다. 법과 관념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관념을 보면서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법에 대해서 마음은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 가볍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진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매해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손을 움직이는 걸 내가 알아요. 아는 게 있으니까 알겠죠. 이게 알아져요. 아는 게 있으니까. 아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 만큼 거기에 대한 이해는 더 쉽게 생깁니다. 네, 오늘 제가 할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한계입니다, 한계. 법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뭐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십시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알아가고 마음이 물러나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가치가 줄어들고 그 대상이라는 건 그때는 관념이죠. 그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는가? 하면 마음이 와닿아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뭐가 있는지 느껴져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아네라고 이해되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 바르진 않지만 뭐 처음에는 아주 바른 겁니다. 안다라고 확 와닿아요. 그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계속 알아가게 되면 점점 이해가 깊어지고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점점 안다는 것에서 아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내 의지가 줄어들면서 안다는 내용, 안다는 관념,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 점점 약해져가요. 아는 마음에서 아는이 점점 없어져가요. 그럼 순수한 존재만 남아요.
순수한 존재만 남죠. 순수함이 있으면 남아요. 이 순수함이 있으면 보는 마음에서 보는 것이 약해진, 듣는 마음에서 듣는 것이 약해진, 느끼는 마음에서 느끼는 게 약해진,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하나죠. 모든 일어남이 하나예요. 그래서 한 법을 이해하면 만 법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 법은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선은 알아차림을 가볍고 자유롭게 해나가되 마음이 좋아지면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하십시오. 아는가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여러분 많이 물어요. 여러분에게 경계의 말씀.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라 그러면 아는가라고 묻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질문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질문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중요한데, 내가 인터뷰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아는가라는 질문을 어떤 용도로 하냐 하면은 대상을 알기 위한 용도로 해요. 수행을 잘 안 되고 있고 대상이 잘 안 알아지고 있으면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마음이 좀 깨이고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알아지고 있어요. 이런 용도로 아는가라는 질문을 씁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을 이런 용도로 쓰면 잘못되었다는 말은 못해요. 근데 목적이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목적이 안 맞아요. 대상을 알기 위한 질문은 뭐가 알아지지? 뭐가 일어나지? 뭐가 있지? 이런 대상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좀 남겨두세요. 아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을 깨우기 위한 질문으로 쓰지 마세요. 이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냥 마음이 깨어나서 대상을 분명히 알기 위한 질문으로 쓰지 마세요.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남겨두시고 나중에 마음이 좋아졌을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물러났을 때 그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것에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마음을 깨울 때 뭐가 알아지지? 뭘 알 수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물으면서 마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토요일 날 서현 선생님 법회를 마치면서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법회 이후 그리고 일요일에 수행하면서 아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런 용도로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것처럼 여러 일어나는 것이 아주 분명해서 마음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했습니다. 물론 대상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인문학 강의를 담은 USB가 와서 그걸 들었습니다. 2시간짜리를 정신없이 듣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서 끄고 좀 쉰다고 있었는데 그때 또 아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 질문이 전혀 마음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되겠다. 수행해서 마음을 좋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했지만 마음이 전처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묻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활짝 깨어납니다. 그래서 아는가라는 질문이 상당히 위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는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안다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없습니다. 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을 깨우는 용도로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마음을 이해할 때 아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수행자님께서는 아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을 깨우는 용도로 쓰고 있죠. 그거 뭐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깨어나나요? 뭐가 있지? 나는 옛날에 수행할 때 항상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좌선하다가 멍해지면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넓어지고 밝아지고 하는 거 다 내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좀 넓어지고 좀 밝아지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뭐가 나타나요. 내가 그걸 알겠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알고 또 다른 것도 알고 또 마음이 좀 약해지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한 뭐가 나타나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넓혔어요. 마음을 깨웠죠. 글쎄요. 그게 수행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입장은 아는 거란 질문은 마음을 깨우는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실제는 법을 이해하는 용도로 쓰면 그것만큼 좋은 질문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아는 거란 질문이 파워풀한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질문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란 질문 문제가 아니고요. 수행자님의 마음의 문제예요. 수행자님이 수행하고 경영하고 좌선하고 관심 갖고 아르침 해나가고 그렇게 나가다가 좀 살짝 멍해졌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 확 깨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인문학 강의 1시간 들었어요. 아마 강의에 빠져서 들었겠죠. 빠져서 들었다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계속적인 감정적 기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정적 기복들이 고요함을 현저히 약화시키죠. 마음의식이 떨어지죠. 마음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는 거란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전혀 그게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좋게 해야겠구나라고 강의를 그만두고 수행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수행자님의 집중력이 10분이다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우리는 집중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말이 좀 중요하거든요. 말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이 좀 잘 되는 상태를 집중이 잘 된 상태라고 표현하면요. 그 말을 따라서 수행자님의 수행 상태가 끌려갈 거예요. 자꾸 그렇게 쓰면. 우린 집중이라고 쓰지 않고요. 알아차리며 쓰고요. 마음이 깨어있다 이렇게 써요.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하죠. 집중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사마타 수행에 쓰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이 좌선하실 때 마음이 가볍고 깨어있고 밝고 대상을 잘 아는 상태, 이게 10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입니다. 그런 수행에서의 집중이 아닙니다. 제가 스님 법문을 들을 때 스님 법문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마음을 오롯이 깨어있게 들을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멍해지고 다시 10분이 지나서 또 듣고 또 10분 지나면 또 멍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합니다. 스님 법문에 요지가 있고 그 요지를 내가 이해해야 될 텐데 그 이해의 정도, 법문에 대한 집중의 정도가 10분 이상을 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뭔가 알게 된 게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계속 한쪽으로 씹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도 씹어야지 하면서 반대편으로 씹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또 원래 익숙하게 씹던 곳으로 음식물이 몰려갑니다. 또 반대쪽으로 씹으려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익숙하게 씹는 방향으로 음식물이 몰려갑니다. 이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나가는 수행적 노력들이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나가서 알아차림하면서 있었는데 순간 든 생각이 야,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그냥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겠다,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만 될 뿐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정말 그렇겠다라고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아마 수행님께서 아는 거라 물으면서 마음을 깨우고 자꾸 알아가고, 지혜는요, 지혜는 내가 생긴 걸 모르는 지혜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내가 지혜를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조건돼서 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 수많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어난 걸 모르는 마음은 수두룩합니다. 많은 지혜가 생겨도 생긴 걸 몰라요. 수행자님께서
아는가 묻고 자기 현재를 확인하고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음식 먹을 때 알아차림 하고 있고 음식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확인하고 그때도 순간순간 있음을 확인해가고 순간순간 자기 현재를 확인해가면서 현재 그렇게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수행자님은 의식적으로 모르겠지만 마음은 조금씩 알아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가고요. 그때 마음도 수행자님에게 명확하게 어떤 마음이라고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 만큼 알았을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갔을 것이고 이런 결과로서 그냥 밖에 음식물 쓰레기 버려 나가는데 그때도 수행자님이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아마도 마음은 자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불쑥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인 전개 과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쑥 마음이 생겨나요. 그냥 마음을 구경하듯이 보면 되겠네? 보면 재밌겠네? 볼만하겠네? 이런 마음이 불쑥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그 생각을 들었던 마음은 또 그렇지 할만하지 이렇게 동의해요. 이런 과정들이 다 지혜적 과정이고요.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에게는 마음을 깨우는 거랑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랑 같은 질문으로 쓸 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우선은 수행자님께서 지금처럼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세요. 지금처럼 느낌 알고 소리 알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알고 하나하나를 알아가다가도 마음이 좀 좋아지면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는데 이미 입의 느낌이 드러나 있고 입의 느낌 알았는데 이미 소리가 드러나 있고 소리를 알았는데 이미 다른 느낌이 드러나 있고 마음이 가벼우면 내가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는 것 옮겨가면서 알아가고 해나가다 보면 더 마음이 좋아져서 아예 의지가 없어요. 아예 알려는 말을 안 내요. 그냥 알아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고 있어요. 가끔은 수행해 나가다가 대상이 좀 잘 알아진다 싶으면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진 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진 것을 확인하면서 수행해 나가다가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진 것을 아는 것이 잘 된다? 좀 분명하네? 쉽네? 가볍네? 이렇게 느껴졌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알아지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아니까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알아지는 게 있다면 당연히 아는 게 있겠죠. 아는 게 있으니까 알아지는 게 있겠죠. 근데 사유할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알아진 것을 내가 많이 물러나서 자유롭게 알고 있을 때 해보는 거죠. 아나? 아는가? 아는가로 물어보세요. 그때 아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아는가의 원래 목적이 이겁니다. 그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소리 들리면서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거리감 있게 소리를 듣고 있다면 소리 들리면서 아는가? 라고 소리를 대상으로 아는가 물어보세요.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린다고 말하지만 소리가 알아지고 있어요. 소리가 알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소리를 아는 게 있겠죠. 아는 게 있으니까 소리가 알아지죠. 그때 소리 들으면서 거리감 있게 소리 들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새소리가 됐든 차소리가 됐든 내가 알고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묻는 마음이 있겠죠. 아는가라고 묻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순전히 묘사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중간에 뭐가 없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 중간에 없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지면 우리는 이걸 아는 마음 그래요. 소리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을 물러나서 자유롭게 알 때 아는가 물으면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어떨 때는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거리감 있게 알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질문입니다. 아는가란 질문이 마음을 내게 돌아오게 하는 데는 최고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자기 안에 돌아오게 하는 건 쉬워요. 그건 굳이 아는가라는 질문도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나 자신 뭐가 있지? 뭐가 알아지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수행적 마인드를 갖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마음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아는 거란 질문을 그렇게 쓰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알아가는 게 좀 쉽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볍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좀 거리감이 있고 알아채기 좀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 알아챈 대상을 보면서 아는 거라고 물어보세요. 그때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알고 있나? 물어보는 거죠. 알고 있나? 물어봤을 때 알고 있네 라고 와닿으면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이걸 이해를 그래요. 이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어요. 모르면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알면 아주 시시합니다. 아는가 물었을 때 그래? 라고 하면 그게 이해예요. 그럼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당연히 내가 앞에 벽을 보고 있어요. 벽을 보고 있나? 그러면 보고 있지 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보고 있지 당연히 이렇게 말해요. 사회적으로 당연해요. 이건 사회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가라고 물었을 때 직관적으로 마음에 그래라는 동의가 생겨나요. 그래라는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건 이해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보지 라고 이해한 것과 보는가 내지는 아는가 물었을 때 마음에서 그래라는 동의의 느낌이 생기는 것, 이건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동의의 느낌이 생기는 것, 이걸 우리는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각했다고 그러죠. 생각했다. 사유했다. 이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라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그 방향으로. 수행 엄청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알아가고 관심 갖고 질문하고 또 마음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안 좋네 확인하고 다시 수행하고, 왜냐하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마음을 자기에게 두려고 그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우고 또 관심 갖고 조사하고 이 뭐지? 라고 조사하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면 돼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해요. 나를 이해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하면서 조금 관성적인 느낌, 에너지가 조금 다운된 느낌, 가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저번 법회에서 제가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관심이 있고 관심이 수행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관심이 수행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아는 마음이 순일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아는 마음은 아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아는 마음을 그냥 아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고 그걸 들으면서 내 언어적 표현이 틀렸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행을 표현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바르게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번 법회에서 스님께서 법문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수행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든 예가 비구들에게 물으시길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롭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희 것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소리는 점점점 이렇게 하시면서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게 뭐지? 물론 우리 수행의 입장에서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셨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잡을 것도 없고 계속 변화하고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런 것이구나 라고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는데 마음이 계속 욕심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면서 로바가 나쁜 거 맞아? 나쁜 걸 알아? 라고 스스로 질문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욕심이 나쁘다는 것을 마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유적으로 로바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욕심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시 묻게 됩니다. 마음을 아는 거 맞아? 마음이 진짜 이해하는 거 맞아? 이렇게 다시 묻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수행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궁금하니까 던져놓고 뭐지라고 하면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 변화가 어떤 방향이 하면 일어나는 것,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변화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수긍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씩 로바도 그냥 일어나는 거지, 도사처럼 로바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냥 지켜볼 수 있겠다,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로바를 나쁘다고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거 아주 솔직한 질문이죠. 우리 가운데 로바가 나쁘다라고 정말 저 마음 깊숙해서 본질적으로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쁘다는 건 대충 알아요. 왜? 사실 그게 화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는 굉장히 약한 마음입니다. 그 정체를 너무 쉽게 들키죠. 번뇌가 강한 건요, 나와 더 쉽게 동일시되면 동일시될수록 번뇌 힘이 강해요. 나와 동일시의 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번뇌 힘이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화가 제일 약한 마음이고요. 여러분은 화 때문에 제일 괴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화가 제일 약한 마음이고요. 욕심이 그 다음이고 의성이 아주 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는 대충 알죠. 괴로우니까. 근데 욕심은 많은 경우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 보면 좋아하고, 맛있는 거 보면 좋아하고, 보기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듣기 좋은 거 들으면 좋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욕심이 정말 나쁜 거야? 욕심이 정말 나쁜 걸 알아? 라고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오죠. 사실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그게 실제요. 야, 그러면 이렇게 보기 힘들고 잘 봐지지도 않고 나와 너무나 동일돼서 내가 지켜보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어리석으면 더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욕심 때문에 괴롭다, 어리석음 때문에 괴롭다고 사유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수행해서 욕심의 문제, 어리석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나의 해방은 도대체 얼마나 먼 거야? 가능해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문제가 파편적이에요. 개별적이에요. 소리는 소리 따로 해석했고, 소리 들으면서 소리 이해하려고 그러고, 들린다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그러고, 듣는다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그러고, 볼 때는 보면 또 다른 문제고, 보인다는 게 어떤 건지,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려고 그랬고, 생각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생각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마음이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접근해 갔어요. 화도 마찬가지죠. 화의 마음의 에너지를 반응하고, 화를 화로 하러 가고, 욕심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어리석음은 더더욱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말단부터 보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해가요. 느낌을 이해가요. 느낌을 이해가는데 처음에는 느낌 하나 보면서 느낀다고 이해하고,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점점 느낌에 대한 구분이 약해져가죠. 엉덩이 느낌을 엉덩이 느낌으로 알려는 의지가 약해져가요. 그냥 알아지는 느낌을 수용해요. 어깨의 느낌이 되었던, 엉덩이 느낌이 되었던, 입의 느낌이 되었던 그 구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점점 느낌에서 그 이름들이 지워져가요. 그렇게 점점 보편화되고 점점 일반화되죠. 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뭐 저게 하얀색이고 저게 빨간색이고 저게 노란색이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통째로 다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특정하지 않아요. 봄은 이런 남이죠. 드론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냥 일어남으로 알아가요. 점점 더 보편적이 되면서 이 감각기관 사이의 경계도 점점 애매해져가요. 봄과 소리를 그렇게 구분 안 하죠. 그냥 마음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냥 마음은 자기 안에 있어요. 봄은 봄대로, 드럼은 드럼대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는 걸 다 알아요. 그냥 존재하는 걸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문제, 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도 해결 못해요. 이건 나의 약간의 추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알아지는 그걸 아는 것이 함께 있음.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용광로 삼아서 모든 걸 그 안에 집어넣고 녹여낼 겁니다. 모든 게 그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하나의 생긴다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함께 꿰뚫어질 거예요. 왜? 다 같은 이치거든요. 이름 지으니까 욕심이고 이름 지으니까 화지, 생긴다는 건 똑같아요.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우리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면 일어나면 우리 생명이 일어남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가장 본질적인 모습, 일어남이죠. 생김이요. 이 생김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봄의 생김이든 들음의 생김이든 들음 봄이라고 이름 지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들음 봄이라는 걸 던져버리면, 관념을 녹여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생긴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모습에 이걸 용광로 삼아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서 녹여질 겁니다. 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리석음을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도 욕심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알기 어려운 것을 힘들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기 쉬운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알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점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의지가 없고 더 물러나고 더 자유롭고 더 관념으로 멀어지고 관념에서 멀어짐 통해서 생겨나는 법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고 대상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그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점점 더욱더 그게 일반적이 돼요. 그러면 욕심 생겼다는 것도 별것 아니에요. 그냥 생겼을 뿐이에요. 어리석음 생겼다는 것도 별것 아니에요. 조건대 마음이 생겼을 뿐이에요. 생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리 생긴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소리 생긴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모든 생긴 것에 대해서 마음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왜? 다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게 쉽게 알아지는 것, 그걸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알기 어려운 것, 아주 미세한 것, 억지로 찾아서 힘줘서 알아야 할 것, 이런 걸 알아가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건모화. 무상건모화가 부탁해서 당신 제자에게 그런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해가 수행자님 말씀은 이제 말씀만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 이해를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다 그래요.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찾았어요.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 써요. 수행자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 쓰는데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수행자님은 상당히 무상건모화를 사유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유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행자님이 실제 이해하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소리 들으면서 만약에 소리 안다고 이해한다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아는 마음이 계속 있다고 이해된다면 그게 무상을 이해한 거예요. 아는 마음이 멈춰 있으면서 멈춰 있는 한 마음이 그 소리를 계속 안다. 이렇게 하면 지나고요. 그렇게 한다면 영원한 것이고요. 알아주고 있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알아간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소리 일어남에 내가 아무런 개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된다면 그게 아주 깊든지 아주 얕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가 살짝 있으면 그게 뭐를 이해한 거예요. 근데 고는 조금 다르죠. 고는 좀 애매합니다. 고는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껴지면 그게 고를 이해한 거예요. 정말 이게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이해한다면 그게 고를 이해한 건데 그때 고가 이해된다면 마음은 무한히 자유롭게 느껴져요. 그때 고에 대한 이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그걸 지겹다고 표현하는데 지겹다고 마음 스스로 표현해요.
뭐 좋아할 것도 아니네? 있어도 상관없네? 무의미하네? 무가치하네?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든지 그런 이해의 결과로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확 물러난다면 그게 고에 대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상카라 오백과 나냐가 사실은 고에 대한 이해죠. 난 두 개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구분한다면 구분하겠지만 고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서 상카에서 오백간 지혜가 생길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요. 그게 지겨운 건데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죠.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일어남에 대해서 이런 예를 투영하시고 이해하신다면 그건 법의 무상고 무아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문제. 진짜 이게 심각하죠. 법이 워낙 애매했어요. 이게 다른 말을 쓰는 사람끼리는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내가 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자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행해 나가고 실제는 법을 이해해 나가고 실제하는 법의 존재 양식, 이게 연기죠. 실제하는 법이 있는 법칙, 이게 연기예요.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연기를 이해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법과 연기를 이해해 나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이 생긴 거죠. 그러면 말은 그 바른 시각을 고민하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냥 아는 대로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은 아주 다양한 각도로 아주 다양한 내용을 갖고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할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과 연기에 대해서 이 말을 투영해서 검토라고 할까요? 검토해서 말하는 게 약간 습관화돼요. 그냥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전은 잘 못하더라도 말은 바르게 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왜냐하면 이해의 그런 형태는 무형이에요. 이해는 무형이에요. 이해는 형태가 없어요. 이해는 그냥 무형이에요. 법도 연기도 다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근데 말은 유형이에요. 유형의 말을 무형의 이해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알게 모르게 마음이 합니다. 이런 어떤 검토를 하면서 말한다면 그건 수행자님이 이해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이 수행자님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남은 알아듣겠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수행자님이 자기의 이해를 바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그런 의도를 갖고 바른 어떤 체계 속에서 그것을 아는 마음을 표현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요. 남들은 그걸 아는 마음을 오해했다 하더라도 그건 남들 문제고요. 수행자님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수행자님 자신이 잘못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내가 그때 말했던 것은 수행자님에게 약간 숙제라고 말했던 게 한번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때 숙제가 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는 마음은 어떤 상태에서 순위라다 이런 말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일관성이 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게 지혜를 통한 고요함이죠. 고요함이 집중을 통한 고요함도 있겠지만 지혜를 통한 고요함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생긴 거니까. 점점 그런 일어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생긴 것이 만들어내는 모양, 색깔, 형태, 내용, 가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거니까. 뭐가 되었든 어떤 모양을 갖든 어떤 색깔이 되든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든 그건 생긴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있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물러나요. 마음은 고요해요. 마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런 마음으로의 변화를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우리 수행으로 마음이 바르게 변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변해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영을 하고 돌아와서 몸이 나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또 쉬게 될까 싶어서 밖에 경영을 나갔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순간 든 생각은 뭐야 이거? 아는 마음이나 보는 마음이라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사이좋겠어 야구공을 들어 보이며 이거 알잖아. 그럼 아는 마음 아는 거야 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사고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걸으면서 나를 알고 이걸 통해서 좀 둔했던 마음이 깨어난다면 그걸로 된 거지. 이게 목적이지 뭔가 목적을 갖고 결과를 갖고 수행하는 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수행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아주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그냥 수행은 하는 겁니다. 단지 수행을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렇게 단지 수행을 하려고 할 뿐이라고 알게 되니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수행이 단순해지고 쉬워지고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거야 하면 되지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마음이 동의된다면은 그건 수행자님에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마음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가 또 수행에 투영되고 또 그 투영된 이해를 통해서 수행을 좀 더 잘하게 되고 그 더 잘한 이해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나고 그 이해가 다시 수행에 투영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과 이해가 서로 양립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꼬리를 물고 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와 수행이 서로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를 알게 되고 수행을 가치를 알게 되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게 되고 단지 수행하게 되고 단지 수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동의가 돼요. 이해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수행자님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그런 방향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가끔 말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수행의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간 길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간 길만 이야기해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참고사항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간 결과로서 지금 내 상태가 있는 것이고 내 상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한 바른 결과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돌아보면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옆으로 안 빠지고 걸어던 길로 안 가고 이 외길을 길을 안 잃어버리고 어떻게 왔을까라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별 자신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요. 다시 하면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길은 그래도 나름 확실한 길이야 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 가까운 참고사항이에요. 수행자님은 수행자님의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수행한다면 다 바르게 가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무거우면 경영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게 아주 바른 수행적 접근이죠. 내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서 가장 적당한 게 뭔지, 적당한 수행법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거죠. 이것 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걸으시죠. 그러면서 아는 마음 아는 게 뭐지? 아는 마음 이거 아닌가? 사이도께서는 옛날에 이렇게 아는 마음을 보여줬는데 아는 마음 별거 없지. 그냥 아주 알면 단순한 거지. 이렇게 법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그런 시각을 한번 봐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의 말씀처럼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거야. 수행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의 바른 상태,
좌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법에 대한 조사를 하든 질문을 하든 이런 수행적 바른 실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뭐가 적당한지를 선택하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 읽었던 것, 사회적 본문들 그런 걸 다시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수행에 한번 투영해 보시고 그래도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신다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의 목적은 진짜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바르게 수행한다면 바른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